안녕하세요. 안산주공 6단지 신탁방식 재건축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맡은 도시정비사업 전문사회자 신민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온라인 설명회는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따르는 한편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몇몇 소유자분들이 갖고 계신 오해를 풀어드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자, 사전에 6단지 창립총회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근 소유자님과 권호헌 소유자님께도 참석을 권유해드렸습니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탁회사에서 상세한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에서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토지신탁의 최인규 차장입니다. 네, 무궁화신탁의 박종욱 차장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최인규 차장님, 지난 7월 13일부터 6단지 내에서 신탁 방식 재건축을 위해서 동의서 접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우선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7월 13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동의서 받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상담소를 운영을 하면서 매일같이 소유주분들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대부분의 소유주님들이 열정이 너무 가득한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소유주님들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여기서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많은 부분 느끼는 부분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최대한 빠른 재건축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박종욱 차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7월 13일부터 단지에 직접 나와서 많은 소유자님들 만나서 이제 상담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주공 6단지는 안산시 최고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께서도 이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제 많은 설명회 통해서 소유자님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기회가 많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회 통해서 많은 정보와 그리고 이해에 도움되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6단지 소유자분들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뜨거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만큼 온라인 설명회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선은 일부 소유자님들께서 반복적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가지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이 중단될 시에는 비용에 대한 부담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가 가장 궁금하다고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 첫 번째 질문은 최인규 차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러 소유주님들께서 오해도 많이 하고 계시고, 네, 많은 소유자님들께서 지금 많이 오해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일부 소유자님들께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을 하고 계셔서 이 부분에서 먼저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크게 저희가 동의서 받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리고 사업이 가다가 중단이 그랬을 때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받으면서 이렇게 상담소를 운영을 하거나 그다음에 홍보 요원들이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신탁사에서 부담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비용은 모두 저희가 부담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지금 또 이제 많은 소유주님들이 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추었을 때 신탁사가 만약에 잘못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공문으로 저희가 몇 주 전에 공문으로 양사의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의 공문으로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혹시 사업이 만약에 중단이 되더라도 소유주님들 개인들에게 직접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공문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신탁사가 부담을 하고 사업이 진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직접 소유자님들에게 청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아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요. 혹시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신탁 방식이 아무리 중간에 잘 안 되더라도 그 부담이 소유자분들에게는 갈 일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립총회 관련된 건데요. 현재 일부 소유자님들이 추진하고 계신 창립총회가 적법한지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이번에는 박종욱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지금 저희가 이제 7월 13일부터 단지 안에서
신탁 시행자 지정 동의서 접수 업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7월 24일 날 이제 창립총회를 준비한다는 플랜카드가 이제 걸렸었고요. 현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제 연기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 6단지 들어오면서 이 사업장에 대한 많은 검토를 했었고 많은 판단을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6단지 내에서는 창립총회를 정말 많이 그리고 여러 번 해왔습니다. 과연 이 창립총회가 과연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나름 법률 검토를 해보았고 국내 대형 로펌, 광장 그리고 충정 두 곳에 의뢰를 했습니다. 두 곳에 의뢰한 그 검토의 결과는 결론은 창립총회를 지금 진행하는 것이 법률적인 하자나 법률적인 위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적법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6단지 소유자님들께서 창립총회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창립총회를 해왔었던 기간 밀어보셔도 아시겠고요. 그 시간과 비용은 모두 소유자님들에게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 우리나라의 모든 정비 사업은 이 시간이 늘어지고 이 길게 소요가 되면 그러한 금융 비용은 모두 소유자들의 그 부담금 상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안내를 안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편물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재건축 그 창립총회가 현재 그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부적법한 요소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이제 우편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의자 75%에 내가 포함되지 않게 돼 미동의자가 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전국에 이제 많은 사업을 하면서 어느 현장을 가나 가장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업에 동의를 하시기 전까지는 참여가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자 선정을 할 때 자기가 원하는 시공자를 선정을 하는 부분에서도 의결권이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 사업 초기부터 있는 설계 단계에서도 본인이 원하는 평형이라든지 뭐 커뮤니티라든지 그 단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견을 제시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게 불가능하고 그리고 당장 지금 현재 동의를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저희가 고시가 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첫 번째 전체 회의에서 주민 대표 기구를 뽑습니다. 그리고 많은 규정들을 제정을 하고요. 이 단계에서 참여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근데 지금 주민분들도 그때 가서 참여를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번 주에도 저희가 안산시청에 2번 이게 다녀왔었는데 주무관님도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상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면 그분도 이제 당연히 동의자가 되시는데 그 모든 행정 절차를 그때그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75%가 달성이 되면 제일 먼저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전체 회의를 할 때까지는 그 사이에는 아마 그 동의서를 시청에 다시 접수하는 시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동의서를 접수를 해 주셔야 저희가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고 첫 번째 전체 회의 때 저희가 모든 규정을 제정을 하고 운영위원회를 선정을 할 때 그리고 혹시라도 큰 뜻을 뿜으시면 아니면 대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운영인으로 나오시고 싶으시다면 지금 동의를 해 주셔야 그래야 의견 제시나 이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소유주님들의 의견이나 본인들의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꼭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동의와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질문입니다. 그 소유자들의 의견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또 궁금들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탁 방식 재건축을 이제 진행하시게 되면은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그 기구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정비 사업은 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절차들을 거치게 돼 있고요. 이러한 것들은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사업장을 경험상 미뤄보아도 통상 한 10명 내외 정도의 정비사업위원회를 소유자님들이 구성을 하시게 되고요. 그분들이 각종 재건축을 진행하면서 각자 의견을 내고 싶은 것들을 그 위원들 통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신탁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총회와 같은 개념인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그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의된 내용을 저희 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신탁 시행자 방식은 그 법률적 지위인 시행자를 이 신탁회사가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 조합 방식으로 하게 되면 조합이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거고요. 이 시행자는 말 그대로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의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뭐 자금에 대한 조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시면 신탁 시행자 방식이 6단지 재건축을 진행하고 나아가는데 더욱더 유리한 방법이라고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신탁을 하면은 재산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답변 좀 해주시죠. 네, 이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그리고 저희도 정말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인데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간다가 아니고 이제 신탁회사로 재산이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탁 등기는 저당권 설정이 아닙니다. 신탁 등기는 저당권 설정이 아니고 그리고 신탁회사는 소유주님들의 재산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탁회사는 소유주님들의 재산을 뺏어가지 않고 그리고 신탁 등기는 저당권 설정이 아닙니다. 일부 소유자님들 중심으로 신탁을 하면 집을 뺏긴다라는 이렇게 오해들이 많이 만연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신탁을 하면 저당을 잡히고 집문서를 뺏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집문서는 저희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시 돌려드리고요. 그 사본을 저희가 복사를 할 뿐인데 그 사본은 등기소에 제출을 합니다. 저희가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 등기소에 제출을 할 뿐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신탁 등기는 저당을 잡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소유자님들이 저희 신탁 등기하고 관련이 없는 이제 조합에서의 신탁 등기가 다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일반 조합 방식에서도 관리 처분을 하고 나면 모든 조합원님들이 신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신탁 등기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신탁 등기만 할 뿐이고요. 저희고 법적인 요건이 그 시행자 지정 고시를 받으려면 동의서 75%와 신탁 등기 3분의 1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법적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냥 신탁 등기를 할 뿐이지 저당을 잡거나 그 소유주님들 재산을 담보로 해서 어떠한 행위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신탁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그 소유자분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은 없다는 점을 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좀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부분도 정리해 주시죠.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그 조합 방식으로만 진행되었었던 재건축 재개발에 신탁회사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신탁회사가 이 재개발 재건축 이 정비 사업에 사업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지위를 얻게 되었고요. 그러한 가장 큰 이유가 기존의 조합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우리나라 정비 사업에 만연해 있던 비리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이런 불투명하게 사업이 진행되었었던 이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그리고 또 보다 전문적인 그 사업 관리가 가능한 주체가 사업에 참여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부동산 신탁회사를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신탁 방식의 장점과 단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장점은 크게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투명 공정한 사업 방식. 신탁회사는 금융위원회에서 인가를 내주고요. 그리고 그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부동산 신탁회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사업비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각각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좀 내용이 기니까 일단 두 번째 공사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신탁 방식 정비 사업으로 시공사를 선정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정비사업 계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이제 공정하게 경쟁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접해 있는 5단지 그리고 인접해 있는 또 다른 사업장의 시공사들을 보시면은 거기 있는 공사비들과 그리고 우리 6단지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공사비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를 전체 면적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약 한 250억 원의 그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는 결국 6단지는 신탁 방식으로 했을 때 메이저 시공사를 선정하더라도 공사비 절감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모든 시공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 그 전문적인 사업 관리가 가능하다는 내용은 신탁사 그 사업 관리를 하는 저희 신탁사 직원들이 대부분 다 메이저 시공사들 출신이고 이 건설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용역업체라든지 이쪽과의 그 업무적인 협상 그리고 자금적인 조달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전문적인 역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소유자님들 입장에서는 매우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이렇게 설명회를 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것처럼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생소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안산 지역에서는 저희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이 처음이고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 방식들을 지역에서 이제 소개를 하고 사업을 참여하게 되면 보통 그 인접해 있는 사업장들까지 다 신탁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안산 지역에서 처음 진행하는 이 정비 사업에 정말 많은 공과 그리고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그 생소하다는 그 내용들은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업무하는 것을 보시면 분명히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으니까요. 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업의 장단점을 또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이제 향후 진행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까지 좀 답변을 해 주시죠. 네, 현재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는데요. 동의서 진구가 완료되면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전체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2017년도에 안산 전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단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행정 업무를 못하다 보니까 2015년 계획이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 전체 도시계획에 맞게 저희 정비계획 변경을 용적률을 270%에서 280%로 바꾸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설계안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하려면 주민분들이 많이 지금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설문조사나 이런 설명회 등을 통해서 그런 자료와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원님들께서도 저희 소유주님들께서도 내 재산을 지키자 하는 생각으로 많은 관심하고 참여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옆에 5단지보다 많이 뒤쳐져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많이 호흡을 같이 해서 최대한 빠른 사업 추진을 목표로 같이 달려갔으면 합니다. 네, 이렇게 신탁 방식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좀 소유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7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자, 한번 지금 상황을 보니까 현재 90명이 시청 중입니다. 이거 엄청난 숫자인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저희가 예상했을 때 한 30명, 40명이었나요? 어느 네. 정도 예상하셨어요? 저는 한 50명 정도 50명 예상했습니다. 정도 네. 오늘 또 특히 연휴 기간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기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네. 그래도 정말 6단지 분들은 정말 관심이 많으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소유자분들의 이 관심이 정말 뜨겁다는 것을 이렇게 참여한 인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바로 드리는 순서를 한번 짧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자분들께서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면은 질문을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선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개발 이익을 이렇게 이제 개발사가 가져간다, 뭐 이런 개발 이익을 누군가가 독점하는 것 아니냐라는 또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신탁회사 직원들이고요. 그리고 신탁회사는 신탁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신탁법에 보시면은 이익 향수에 대한 금지 조항이 있고요. 거기 내용은 이 개발에 대한 이익은 이 수탁자, 즉 소유자님들이 가져가시게끔 법에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최초에 이제 사업 제안을 드렸을 때도 저희들은 이제 정해진 보수만을 수취한다라고 이제 분명히 명시를 해드렸고요. 그러한 내용들은 모두 이제 저희들이 금융사기 때문에 사전 고지에 대한 내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저희들이 신탁 보수 그거를 이제 분명히 이제 소유자님들에게 전달을 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취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 관리라든지 그런 각종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 개발의 이익에 대한 건 모두 소유자님들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소유자님들이 가져가셔야 분담금이 낮아지고 그 낮아진 분담금으로 여러분들이 보다 재산 가치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손쉽게 얻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개발 이익을 신탁회사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법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이 개발 이익 문제에 대해서 또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질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ISON님께서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수수료를 얼마나 가져가는지 이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수수료는 저희가 제안드린 수수료는 1.95%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나중에 수수료를 올린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저희가 드린 제안서 책자를 보시면 거기에 신탁 계약서가 들어가 있고요. 신탁 계약서는 신탁사와 소유주님들 개개인이 다 맺는 계약서입니다. 그 계약서 안에 1.95%가 명시가 되어 있고 계약서를 저희 혼자 일방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라는 수수료는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 그냥 1.95%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절대 저희 임의대로 수수료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수수료율은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현재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는 약 108.5억이 되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수수료는 매출 대비 1.95%입니다. 만약에 저희 수수료가 108억이 늘어난다는 소리는 저희가 만약에 사업이 많이 좋아져 매출이 늘어난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늘어나면 저희 수수료도 늘어나는 것이고 매출이 줄어들면 저희 수수료도 줄어듭니다. 그럼 당연히 저희는 저희 조합원들의 저희 소유주님들의 매출이 늘어나도록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요. 그것은 곧 소유주님들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저에게 맡겨주시면 소유주님들을 위해서 가장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수수료에 대한 답변을 또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다른 질문을 찾아볼게요. 계속해서 나오는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사업 중단 시 비용에 대한 질문이 조금 더 많이 여기에 댓글에도 나오는 것 같아서 한 번만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욱 차장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앞서서도 이제 사업 중단 시 비용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들도 이제 상담소에서 이 부분을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동의서 접수를 위해서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홍보 직원도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저희가 요 안내해드린 이 책자 5번에 보시면은 전액 저희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시행자 지적을 위한 동의서 접수 비용은 저희 신탁사들이 부담한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어떠한 사유로 이제 이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었으면 그 사업 비용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또 질문이 또 있으셨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대표이사 공문으로 또 각 회사 대표이사 공문으로 소유자님들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들으시는 분도 왜 자꾸 여쭤보시는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국의 어디 사업장을 가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 이 재건축 사업은 어느 누구도 여러 번 경험하시기가 쉽지 않은 사업이에요. 인생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뭐 이렇게 정말 전문적으로 막 하시지 않는 이상은 경험하시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구심에 계속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동의서 접수 비용은 저희 신탁사들이 부담합니다. 그리고 사업 중단 시 발생하는 비용은 소유자님들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이 어느 정도 되셨을 것 같고요.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임진혁님께서 남기신 질문인데요. 덕성초와의 일조권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안서를 드릴 때 저희 예전에
기존 조합 창립총회 책자를 저희가 봤는데요. 계속 굉장히 오래된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안산 도시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그게 반영이 되지 않은 2015년도 그 이전, 2017년 이전의 사업 계획이 그대로 계속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에 처음 제안서를 드릴 때 대안설계를 다 검토를 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저희 대안설계를 검토를 할 때 덕성초 관련한 문제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여기 기존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의견도 듣고 했을 때 예전에는 덕성초를 저쪽으로 이제 북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쪽을 이제 하는 의견도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덕성초를 가보면 저쪽 그 학교 본관 건물 반대쪽에 체육관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성초를 학교 본관 건물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제안서에 안내해드린 그 설계 대안을 보시면 덕성초에 딱 해가 가릴 부분이 층고가 굉장히 낮습니다. 11층 정도고요. 그 바로 뒷동이 22층 정도로 그 층고를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조권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대안 설계를 그려드린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설계안은 말이 나왔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확정된 설계안이 아닙니다. 지금 소유주님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 것도 소유주님들이 어떠한 집을 원하는지에 대한 저희가 그거를 조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유주님들이 정말 어떠한 집을 원하시는지 계속 저희가 질문을 드리고 그 내용을 받아서 반영을 해서 집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공자가 들어왔을 때는 또 그 브랜드 기준에 맞게 그리고 우리 소유주님들이 원하시는 거에 맞게끔 또 조율을 해 나갈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설문조사도 동의서 못지않게 설문조사도 소유주님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하셔서 의견들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재산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순간 지금 시청자분들이 100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102명으로 뜨고 있는데요. 지금 정말 이렇게 온라인 설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뜨겁다는 게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 질문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일일이 좀 답변을 드리기가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저희가 조금 추려서 좋은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ISOM님께서 남기신 질문에 대한 또 답변을 드려볼게요. 그 창립총회 법적 분쟁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짚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저희가 이 사업에 4월 달에 사업 설명회 공고가 난 걸 보고 이제 저희가 이 사업에 처음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사업은 저희도 이제 확인을 한 결과 기존에 창립총회만 5번을 했고 6년 동안 5번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일몰제 안산시청으로부터 일몰제 공문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두 가지입니다. 일몰제를 확인을 하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창립총회가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인가 왜 이 창립총회를 5번이나 하면서도 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그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앞에 설명도 드렸고 저희가 소유주님들 개개인에게 문자로도 안내를 드렸고 우편으로도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작년 7.18 창립총회에는 지금 올해 7월 달에 1심 유효 판결이 났는데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법원에서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그 법원에서 다시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 무효하다는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작년 창립총회는 인허가청에서 행정적인 인가 절차만을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 조합원들이 이 대표를 구성을 한 적법한 절차라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 판단을 존중을 하면 현재 향후에 새로운 창립총회를 한다는 것은 그 범범인 충정이나 범범인 광장에서 말했듯이 부적법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많은 소유주님들이 여쭤보시는 것 중에 그래도 만약에 총회를 강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총회를 강행을 하게 되면 아마 분명히 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당장 걸릴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처분 소송이 걸릴 것이고 본안으로 총회 무효 소송이 바로 걸릴 것입니다. 저희가 그 의견서를 받은 것은 이 두 곳뿐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국내 유수의 로펌들의 많은 곳에 의뢰를 했었고 그분들도 다 의견은 다 똑같았습니다. 이 창립총회는 부적법하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진행되는 총회 자체가 굉장히 많은 소송에 그리고 법적인 문제에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주님들이 바른 판단을 하시기를 바라고 저희 신탁에 많은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른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김영호님께서 지금까지 쓴 조합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께서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제가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최인규 차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창립총회를 여러 번 해오셨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에 남아 있는 건 이제 결국엔 비용이었죠.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소유자님이 다들 인지하고 계시고요. 과연 비용이 과연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아마 이제 고민을 좀 하시게 되나 봅니다. 저희들이 이 시행자 지정 동의서를 이제 접수를 하고 있으니까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은 신탁 시행자 방식은 기존 추진위원회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저희를 이제 신탁회사를 시행자로 지정하시는 이 절차에 동참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6단지에서 어떤 일이 있었든 어떤 비용이 발생하셨든 그거는 이제 저희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행자 지정을 위한 그 동의서 비용, 동의서 그 상담소 운영이라든지 홍보 직원 운영은 이제 저희들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비용들도 이제 미리 다 소유자님한테 고지를 드렸고 저희들이 부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깔끔한 거죠. 이 소유자분들께서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바닥에서 재건축을 바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 또 다른 질문 찾아보겠습니다. 금주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5단지랑 주변 아파트보다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5단지 같은 경우보다 지금 이 저희 제안서 지금 저희가 배포했던 제안서 이 작은 책자 2권을 보시면 1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 우리 소유주님들의 분담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결국엔 저희가 수수료를 108억을 받아가고 하는 모든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얼마를 몇 평에 들어갈 때 얼마를 부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게 이 작은 제안서 책자 1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를 보면 만약에 이게 쉽게 예를 들면 15평형을 가지신 분들이 우리 기존 지금 소유주님들 15평을 가지신 분들이 향후에 24평을 분양 받으셨을 때 입주하실 때 약 1,500만 원 정도를 환급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뭐 수수료, 공사비 모든 비용을 다 지불을 하고 최종적으로 나는 1,500만 원만 부담을 하면 24평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사유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던 옆에 5단지하고 이제 이거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현재 옆에 5단지가 관리처분 총회를 앞두고 있고 관리처분 총회 공고가 지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5단지가 기존에 15평형이 있습니다. 저희와 똑같습니다. 5단지에도 15평형이 있고 저희도 현재 15평형이 있고 그랬을 때 아까 저희는 15평형 가지신 분들이 나중에 입주하실 때 1,500만 원 환급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지금 5단지 관리처분 총회 책자를 보시면 15평형의 소유자님들이 약 저희보다 한 평은 많습니다. 25평을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나중에 입주하실 때 약 6천만 원 정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저희 단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7,5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비용의 차이를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단지가 신탁으로 간다고 이런 차이가 오느냐. 지금 저희가 이 안내드렸던 책자 15페이지 옆에 14페이지를 보시면 공사비의 단가가 대표적으로 우리 사업비의 가장 큰 차지를 하는 게 공사비인데요. 공사비의 단가가 평당 42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425만 원이 옆에 5단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계약 그 관리처분 총회 책자에 보면 469만 7천 원입니다. 약 470만 원이고 저희 5단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약 45만 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45만 원 차이는 저희 단지가 공사를 해야 되는 전체 면적이 약 5만 평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면 5만 평에 10만 원을 곱하면 50억입니다. 저희는 45만 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아까 박정욱 차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약 250억 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이 공사비에서만 벌써 250억 원이 5단지 대비해서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거는 공사비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비에서 다 이렇게
그 공사 사업비가 절감이 되는데 공사비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그러면 과연 425만 원으로 절감이 되느냐, 이게 실현이 가능한 숫자이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신탁 방식으로 6단지에 사업을 참여를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이미 여러 차례 안내를 해드렸지만 메이저 시공사들이 앞다퉈서 이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다, 신탁 방식이면, 그리고 그들의 시공사 중에서 이 공사비면 할 수 있다고 하는 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425만 원을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제가 이제 시공사는 아니지만 이 공사비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조합 방식하고 신탁 방식에 있어서 그 시공사가 하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조합 방식에서는 공사비 그 전체 사업비에 대한 재원이 시공사에서 나옵니다. 시공사 돈을 가지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실질적으로 무이자라고 하지만 공사비에 그 이자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분양을 할 때도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든지 분양 대행사를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분양 관련한 모든 비용들도 시공사의 공사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나 신탁 방식으로 할 때는 시공사로부터 저희가 돈을 빌려오지 않습니다. 신탁사가 돈을 조달을 해오거든요. 당연히 그 비용은 그 대가로 저희가 받아가는 거는 신탁 보수고요. 그리고 그 분양 관련한 것도 저희 조합에서 저희 소유주님들이 저희 신탁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분양 역할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분양을 담당을 하면 시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차피 공사비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양을 빨리 해야 그래야 공사비를 받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님들의 분양을 높게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최대한 안정적인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이익보다는 시공사의 공사비를 먼저 우선시하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샜는데 어쨌든 다시 돌아오면 그 분양 경비도 공사비에 포함이 안 돼 있고 신탁으로 갈 때는, 그리고 그에 따른 리스크 비용도 포함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분양이 굉장히 잘 되겠지만 전국에 다니다 보면 분양이 안 되는 현장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들이 신탁사 아니라 시공사가 그 리스크 비용까지도 공사비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단지가 분양이 정말 하나도 안 됐다. 그러면 조합 방식에서는 공사비를 받아가지 못하는데 저희 신탁사는 분양이 정말 하나도 안 되더라도 모든 공사비를 저희 신탁사가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들어올 때 리스크가 없습니다. 공사비도 저희가 무조건 공사를 하는 대로 무조건 주게 돼 있고요. 무한 책임을 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공사비에 대한 리스크 비용, 그리고 민원 처리 비용, 그리고 분양에 관련한 비용 등 이런 모든 비용들, 금융 비용이 다 빠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낮은 공사비가 책정이 되는 거고, 이익률에서도 리스크가 적기 때문에 이익률마저도 굉장히 낮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단지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가 약 공사비 차이가 이 정도가 나는 것이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런 질문을 또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너희도 공사비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 당연히 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비는 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주변의 조합 방식 대비해서는 이 정도 차이는 항상 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탁 방식이 언제 그 시점에 가서, 그리고 과거 시점이든 미래 시점이든 조합 방식 대비해서는 항상 조합 방식 대비해서 공사비에서 그 정도 차이는 저희가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리고 그것은 저희 소유주님들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상세한 설명을 또 해주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겠고요. 조금 이번에는 복잡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나타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질문입니다. 우리 단지 내 지금 3명이 조합장을 하려고 재건축이 늦어지고 있는데 신탁 방식 진행 시 이 3명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릴까요? 네, 저희들이 이제 7월 13일부터 이제 동의서 접수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소유자님들이 이제 동의서 내주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재건축 재개발 현장을 가도 이 소유자님들 사이에서의 이런 좀 뭐 분쟁이나 화합을 저해하는 이런 일들은 뭐 항상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소유자님들께서 어떤 선택으로 슬기롭게 극복하시느냐, 그 차이입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조합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신탁 방식을 법 개정을 통해서 나라에서 이제 도입을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신탁 시행자 방식은 조합장이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조합 자체가 없기 때문에 조합장이 없는 거고요. 아까 또 제가 또 설명을 드렸지만 정비사업운영위원회라는 이제 소유자님들 그 대표 기구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10명 내외 정도로 소규모로 단체는 구성이 된다라고 또 안내를 또 해드렸습니다. 지금 단지 안에서 이제 그 많은 분쟁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정비사업운영위원회라는 이 소유자님들 대표하실 수 있는 이런 단체로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논의하시고 토의하시고 결국에는 재건축이라는 화합된 길로 나가셔야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해 보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이 정비사업은 소유자님들께서 같이 의견 모으셔서 나가셔야 진행이 됩니다. 무엇이든 첫 발을 떼야 시작을 할 수 있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재건축 훈풍기에는 더욱더 이러한 화합되는 모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 한 번 더 시청자 여러분들 상황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아까 120명까지 넘었더라고요. 다시 내려가서 118명이 시청 중이신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서 여러 질문을 주시고 계십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좀 일부 질문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굉장히 안타깝지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은 추후에 저희가 또 별도로 편집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린다든지 다른 부분들을 강구할 테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고 질문을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끝까지 참여하시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다시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다리우스 김님께서 지금 소유자 인적 사항들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자기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게 좀 궁금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소유자분들 인적 사항은 지금 현재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우리 6단지 전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한 일이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물론 누구나 다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전체에 대해서 열람을 했고, 그리고 직접 가가호 다 등기부등본 있는 주소로 가가호 방문을 드렸고, 직접 연락처를 받은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안 되는 연락처나 그 작년 7.18 총회에서 법원에서 유효하다고 했던 작년 7.18 총회에서 당선자 모임으로부터 그 연락처들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 연락처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소유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아까 앞선 질문에 이어서 좀 추가되는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나타나님께서 주신 건데. 아까 3명의 조합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언급하시면서 그러면 신탁사는 이 3명과 지금 관계가 없는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탁 시행자 방식은 저희들은 지금 저희들 비용으로 이 사업에 참여를 했고 소유자님들에게 동의서를 이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정비사업운영위원회라는 그런 소유자님들을 대표하실 수 있는 기구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안에 어느 누구도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단지 내에서 상담하면서 이제 여러 이름들이 이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만큼 소유자님들께서 지난 시간 동안 많은 갈등과 오해가 있었던 걸 또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어느 누구와도 이렇게 뭐 특정적인 뭐 어떤 특별한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창립 총회 통해서 그 하영훈 당선자 모임에서 이제 저희들을 신탁사를 이제 설명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참여하게 되었었고 그 이전에도 이제 신탁회사를 통한 재건축 진행에 대해서는 많은 분이 검토하셨다는 것도 이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재건축에 대한 생각은 간절하셨고 그거에 대한 여러 사업 방식을 검토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이뤄오신 거거든요. 모두 다 재건축에 대한 생각과 의지가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의 또 의견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이 6단지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느 특정한 누구와의 뭐 관련이 있다거나 뭐 그렇다고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소유자분들의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통해서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 질문만 더 답변을 드리고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오석 박님께서 올리신 질문입니다. 비례율이 5단지보다 적은가요? 6단지는 토지 지분이 5단지보다 2평 정도가 많은데 공사비도 5단지보다 저렴하고요. 지분 2평 정도 추가로 조합원 수익으로 배분되어야 하지 않나요? 다소 좀 긴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어떻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 비례율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5단지 관리처분 이번에 배포된 책자에 보면 5단지의 비례율은 약 100%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안서에 드린 책자에 보시면 저희 단지의 비례율은 약 122% 정도고요. 그리고 종전 간평이 5단지보다 저희가 권리가액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안내드렸던 15페이지를 보시면 권리가액도 나옵니다. 저희가 검토한 권리가액인데 이 권리가액은 지금 저희가 그냥 예상치로 검토를 한 거고 나중에 저희가 사업 진행상 건축 심의하고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 그때 저희가 아니고 감정평가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 단지에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 조합원님들의 소유주님들의 감정평가는 정해지고 나중에 최종 관리 처분을 할 때 그때 그 권리가액 비례율이 정해지면서 최종 권리가액이 정해집니다. 근데 현재 저희가 검토하기로는 약 비례율은 122% 그리고 저희가 보기에는 5단지보다 권리가액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24평형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그려놓은 대안 설계는 일단 저희가 임의로 이 단지에 저희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서 이 정도가 우리 단지에 가장 어울리는 설계라고 생각해서 그려온 건데 지금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나중에 또 브랜드 어떤 시공사가 들어오는지에 따라 브랜드 기준도 바뀔 것이고 따라서 실제로는 또 바뀔 것입니다. 지금 24평 그리고 5단지는 25평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25평, 26평으로 저희도 고쳐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아까 용적률 28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24평으로 한 거를 만약 25평, 26평으로 새로 그리게 되면은 지금은 1013세대를 우리가 짓는다고 되어 있는데 전체 지을 수 있는 세대수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겠죠. 큰 집을 더 짓게 되는 거니까요. 전체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셔서 우리 소유주님들에게 어떤 게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주시고 나중에 그런 의견들을 최대한 많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지분으로 뭐 2평 정도 더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해주세요. 근데 저희 단지는 정비 사업에는 지분제 방식과 도급제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알아보시면 지분제 방식은 지금 현재 거의 하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에 잘 없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었던 방식인데요. 분양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했던 방식이에요. 조합원들이 내가 지금 집이 몇 평이 있는데 여기에 확정적으로 몇 평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지분제 방식인데 분양이 좋아서 1번 분양을 굉장히 비싸게 해도 그 이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추가로 생기는 이익은 보통 시공사가 가져가는 게 이게 지분제 방식인데요.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공사 저희 신탁 수수료도 딱 정해져 있고 시공사가 가져가는 공사비도 정해져 있고 남은 이익은 모두 그냥 조합원님들이 다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게 도급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가지고 계셔서 24평인데 뭐 2평 정도 더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이거는 지분제 방식이 저희하고 조금 다 맞지 않는 방식이고 이거를 선택을 만약에 평을 늘리고 싶으시면 의견을 주셔서 만약에 좀 더 넓은 집을 짓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지을 수 있는 세대수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일반 분양을 하는 면적이나 이런 게 조금 조정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소유자분들의 이 뜨거운 관심 속에 또 이렇게 댓글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모두 마쳤는데요. 오늘 설명회를 통해 아무래도 소유자분들의 궁금증이 다소 해결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두 분 차장님들, 소유자분들께 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국 어느 현장을 가거나 많이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된답니다. 지금 저희 현장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저희가 들어와 있고 이걸 저희가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유주님들도 모두 느끼고 계시겠지만 소유주님들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님들이 얼마큼 관심을 가져주시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집이 되느냐, 그리고 내가 정말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가시느냐 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런 설명회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동의도 해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동의서가 지금 이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지금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는데 이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시행자 지정 고시가 나면 저희가 첫 번째 전체 회의까지는 추가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시청에 그 동의서 내신 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소유자님들이 저희한테 뭐 반대를 하시거나 찬성을 하시거나 최대한 많은 소유주님들을 가급적이면 첫 번째 총회가 전체 회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끌어안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종욱 차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상담소에서 여러 소유자님들 통해서 이제 들었던 얘기를 오늘 또 다시 또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원래는 이제 설명회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이제 많은 설명회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많은 분들의 귀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렇게 부득이하게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서 좀 늦게나마 다가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님, 그 재건축은요,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 자고 일어나시면 집값이 어떻게 됐네, 각종 언론에서 엄청난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걸러서 들으셔야겠지만 정확한 거는 본인의 재산에 관심을 가지고 아셔야 그 재산이 제대로 평가받고 본인의 자산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본인의 재산을 관리해주고 대변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의 권리는 스스로 알아서 챙기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돕기 위해서 상담소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상담소 오셔서 저희들 얘기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그 다음 재건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시고 그렇게 사업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통해 이렇게 소유자분들이 평소 사업에 갖고 계시던 궁금증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소유자분들 스스로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일부 소유자님들과 같이 계속해서 설명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